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영훈 교수님을 모시고 이영훈 교수님께서 최근에 새로 내신 책에 관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교수님, 예, 오랜만에 나오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뭐 건강상의 이유로 오랫동안 이스마 TV에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좀 많이 좋아지고 해서 앞으로는 좀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적조해서 죄송합니다. 네네. 예. 책이 나온 지는 한 달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제 책 마무리 원고 예, 쓰신 다음에 또 편집 교정하시느라고 상당히 예, 또 예. 원고를, 쓰셨겠어요. 예. 원고를 살짝, 작년 한 10월 11일경에 다 마무리했고요.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출판 작업을 해서 지난 3월 달에 드디어 상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예, 그 책은 이제 호수는 어디에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자세히 오늘 예, 살펴보겠습니다만 예, 간략하게 이건 어떤 책이다라고 좀 예. 말씀을 호수는 해주시면. 어디에라고 네. 상당히 그 문학적인 어떤 상상력을 돋구는 그러한 책 제목입니다만은 부제는 호수와 허람은 없다. 네. 우리 서울에서 이 대한민국을 남쪽으로 내려다 보면 오른쪽이 호수의 고장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 충청도를 호수라 하고 전라남북도를 호남이라 하죠. 그리고 경기와 또 충청도를 합쳐서 기호라고 하고 하니까 크게 말해서 저 경기, 충청, 전라도는 호수의 고장인데 그 호수가 무슨 호수고 어디 있는 호수냐라고 물으면은 아무도 대답을 못 합니다. 네. 상당히 그 기이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문제 삼았습니다. 예. 그래서 호수는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니까 호남과 호서와 기호에 호수는 없었다. 있었다고 네네. 예. 생각한 것은 환상이었다. 예. 아, 이 환상이 왜 생겼느냐 네. 하는 이제 그것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띠지를 보면은 호수 환상, 중국화한 역사와 국토 감각, 그 예, 천년의 꿈을 깨우다 이렇게 돼 예,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고려 아니면 조선 아니면 현재는 이제 대한민국 이 예, 국토를 중국의 국토로 인지를 하고 예, 또 우리나라 역사도 중국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입은 예, 그래서 만들어진 역사로 인식한 예. 것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비판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예. 천년의 꿈이라 했으니까 이미 12세기에 편찬된 삼국 사기에서 그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네. 벽골제를 저는 그것을 방조제라고 봅니다만은 그거를 큰 호수로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3세기에 나온 삼국 유사에서는 이 벽골제를 가지고 거대한 둘레가 약 80km에 해당하는 거대한 호수로 그것을 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말이 되면은 호남이라는 지역의 별칭이 생겨나고 네. 15세기, 16세기가 되면은 또 호서라는 지역 별칭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17세기가 되면은 기호라는 지역 별칭이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7세기가 되면은 호남, 호서, 기호가 정부의 공식 용어로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주로 이제 13세기부터 그 환상은 무르익어 왔다. 바로 그 시기는 유교가 송해 주자의 성리학이 새로운 그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설명하는 철학으로서 도입돼서 정착하고 확산되는 그 시기와 맥락을 네. 같이 네. 합니다. 그래서 예. 이 두 개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예. 더구나 조선왕조의 이제 성립이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선왕조 성립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도전은 예. 조선의 역사를 기자조선의 정통을 잇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중국인이 만들어낸 하나의 신화죠. 기자라는 성인이 동쪽으로 가서 야만을 일깨우고 문명을 세웠다 하는 것이 기자조선인데 그거는 언제쯤 나온 그 중국 설화인가요? 기원전 1, 2세기에 나온 사기에 네네. 예. 처음 나오는 중국인들이 이 네네. 한반도에
국방부나 만주를 지배함을 정당화하기 네.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신화에 불과합니다. 네네네. 기자설화는 그 기원전 한 1300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 천년 뒤에 만들어진 중국인의 신화다라고 할 수 네, 있는데, 예, 그 기자 조선의 시다를 빙자해서 국호를 조선으로 삼아라라고 명나라 주원장 태조가 네네, 명령을 그렇죠. 했거든요. 예, 거기에 감업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나라다운 나라가 섰다. 중국의 석인을 받지 않고 함부로 나라를 참칭한 신라 백제 고려의 역사는 네네네. 얼마나 초라하고 무례한가, 이렇게까지 네, 이야기합니다. 그게 조선 경국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 정도전의 역사관이죠. 그래서 그 역사관에 기초해서 조선이 성립한 이후에 조선 왕조는 스스로를 중화 제국의 일고리로, 일환으로, 일부분으로 생각했고, 점점 그러한 경향이 19세기까지 강화되었다. 이렇게 네, 제 생각입니다. 그 예, 결과 국토, 산천을 중국적으로 감각하기 시작한 그러한 역사적 추세와 더불어 벽골제가 마치 중국의 동정호와 같은 큰 호소라는 화상이 그 의미를 갖게 되고, 호남과 호소라는 지역 별칭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자체가 중국을 떠받든다 그럴까 하는 그런 거를 전제해서 나왔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그 소위 중화사관, 예, 예, 예. 중화사관은 그 이전부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종족적 특질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나라 몽고족이 중국을 차지했을 때도 고려의 학자들은 몽고 원제국을 세계의 중심이다 해서 중화사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몽고라는 그 종족의 혈통에 구애되지는 않고, 네, 하여튼 세계의 중심으로서 세계 문명의 증과 교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하게 되면은 그 중화사관을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는 중화사관을 인정했는데, 조선에서는 한족이 세계의 중심 국가다 하는 이런 혈통주의적 중화사관을 네, 가졌습니다. 예, 이게 예. 이제 조선 왕조가 갖는 중화사관의 독특한 아, 성격이고, 따라서 그 이전에 그 요나, 금이나 원나라 네, 또는 그 이전에도 중국을 이민족이 지배한 적이 네, 있던데, 네, 그거는 중화로 인정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조선이 인정한 중화사관은 나름대로 종족적 특질을 갖는 것이고, 그 혈통의 메인 폐쇄성을 갖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이전의 중화사관과 상이한 특질이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중화 사관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성리학이 고려 말기쯤 도입이 돼서 예, 거의 보급이 된 거겠고요. 근데 제가 책에서 재밌게 읽은 거는 정몽주라는 이름, 또 예, 정도주라는 이름 자체가 예, 예. 이 성리학 세계관에 빠져서 지은 그렇죠. 이름이다. 그러니까 정몽주 같으면 주나라의 재현 이런 거를 그렇죠. 꿈꿨던 것이죠. 예, 정도전은 뭐 그 도를 전한다 하는 그렇죠. 예. 성리학의 어떤 요소들이 고려 말의 지식인들 또 조선의 지식인들을 이렇게 사로잡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참 굉장히 논쟁적이고 예, 미해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불교 그 이전에 천년은 불교가 지배를 네, 했죠. 그 불교 지배가 어떻게 했길래 그 천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종교로 쉽게 대체되고 말았느냐. 참 그 우리 한국 사회의 큰 단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일본을 보더라도 우리가 일본의 불교를 전해줬다고 합니다만, 그 불교가 주체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일본 문화의 종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지 아,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외에 많은 외래 종교가 들어왔습니다만, 동시에 융합을 해서 일본적인 어떤 그 종교 문화를 개성 창출해 왔는데, 왜 한국은 고려 4세기 전후로 불교가 도입되면서도 불구하고 천년 뒤에 이게 대체되고 말았느냐 하는 것. 그러니까 불교가 토착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참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새로운 종교와 세계관에 의해서 완전히 전복되고 말았느냐, 전통 문명이. 그것은 저는 13, 4세기, 15세기에 걸쳐서 사회 경제에 있어서 큰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한국 경제사를 제 책에서 네. 주장을 한 거고, 뭐 유사한 주장은 아직 뭐 학계에서는 아직 달리 없습니다만, 그래서 큰 주목도 받고 있지 못합니다만, 저는 공동체 사회가 저 촌락 공동체 또는 세대 공동체 사회가 해체되고 개별 소가족의 시대로 이행을 해서 네. 새로운 정치윤리, 새로운 사회윤리, 새로운 가족윤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어떤 그러한 시대였고, 그 주장하게 효를 중심으로 한 네. 그 친족윤리나 사회윤리 그 효 아닙니까? 예. 그 효를 인간 세상의 통합의 기본 원리로 이렇게 봤던 게 주장하기죠. 그 주장하기 그렇게 쉽게 도입됐던 그 원인은 그게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적인 세계관이 사회통합 원리가 그대로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서 기존의 전통사회를 대체를 했는데, 물론 제가 아까 전복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과장이고, 불교와 유교의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제3의 종교라 할 수 있는 도교라든가 무교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지배 관료 내지는 지배계층의 입장에서는 세계관이 완전히 새로 바뀐 혁명적인 변화, 이거를 그렇습니다. 겪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제 벽골조의 환상을 비판하시는, 또 벽골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실제로는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걸 다룬 부분이 상당한, 거의 한 절반 가까운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작년에 이제 사실 선생님 따라서 저도 이제 그 벽골자라는 곳에 사실은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그 왜 김제시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게시해 놓은 안내판 있잖아요. 그 거대한 호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 지금 보시는 이 사진과 같은 이렇게 넓은 호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이런 모습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이 안내도와 관련해서 책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얇은 쟁반 위에 물을 담아 놓은 듯한 호수인데, 이런 호수가 세상에 어디 있냐, 이상한 호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가서 받은 인상은 벽골제 뚜기에 올라가 보니까 소위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다 같은 평지인데, 이게 어느 한쪽이 뭐 물을 담아놨다가 다른 쪽을 관계를 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형상으로 봤을 때도 이게 그런 넓은 무슨 저수지를 만든다는 게 원천적으로 좀 불가능한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87년부터 90년 사이에 수리조합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 만든 게 수리조합이죠.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고 뚝을 쌓고 저수지를 만들고 저수지에 고인 물을 이제 배분하고 그 수세를 거두어서 이제 그 수리 시설을 유지하는, 이게 수리조합인데 1907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조합을 연구를 하는데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의 일제시대에 생겨난 모든 수리조합을 다 답사를 했습니다. 하나도 안 빼놓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리조합이 이제 그 저수지형인데 또 많은 저수지를 또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있는 편입니다. 대개 계간에 가파른 깊은 계곡간을 막아서 이렇게 하는데, 일제시대가 되어서 이제 콘크리트 공법이 나오니까 이제 그 깊은 계곡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그 불가능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오래된 저수지를 가보면은 굉장히 계간이라 하더라도 사도가, 그러니까 뭐 9배가 낮습니다. 10도, 15도를 잘 넘지 않아요. 근데 대체로 그런 식으로 제가 이 저수지에 대한 그 어느 정도 그 기초적인 어떤 그 감각이 있는데, 1993년인가 4년에 바로 그 옆에 그 부안이라는 곳에
고분사학회가 열렸습니다. 네. 부안의 그 방계 유형은 선생이 살던 그 아, 마을의 네네네. 그 집의 성씨가 김씨예요. 음. 부안의 그 김씨에서 고분서가 대량으로 출토되어 가지고 자료집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점하기 위해서 몇 차례 답사도 하고 뭐 조사도 하고 학회도 하고 했는데 벽골자풀이를 도합 한 두세 차례 지나갔어요. 아, 네네. 그때마다 저거 이상하다. 예. 이상하다. 아, 그때부터. 예. 그래서 차를 길거리 세워놓고 이제 노나노로 들어갔어요. 아, 네네. 노나노로 들어가니까 곳곳에 일본 사람들이 그 저 소위 동진 수리조합이 네네. 설치한 수리시설 그 소규모 그 저 배수 간분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소화 17년 1942년도에 예, 예. 곳곳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태평양 전쟁기에 저희 쌀 정산 계획에 따라서 예. 수리조합을 다시 한번 네, 강화하는데 예, 예. 그때 세워진 소위 전시 정비 계획이라 예, 하는데 예, 예. 이 그렇죠. 전시 정비 계획이 세워진 수리 시설들이 쫙 보여요. 그래서 아 이런 수리 시설이 너 평야지대에 저런 저수지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게 이 말이 안 돼. 네네네. 말이 안 예. 된다.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텀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이렇게 좀 자료를 찾고 해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책이 네, 예. 꽤 세월이 오래됐네요. 네, 예, 예. 예. 그 벽골제 자체는 거의 한 일직선의 형태로 예, 그렇게 예, 좀 예. 돼 있고, 그거는 이제 300 AD 330년경 예, 예. 그때쯤 만들어진, 선생님께서는 이제 방조제다라고, 거기가 그 일대가 예, 그 한반도에서 가장 낮은 예, 예. 낮은 저지대고, 예. 그렇게 이제 보신 건데, 이게 그 나중에는 근데 고려시대쯤 가면은 뭐 선생님 책에도 잘 서술이 돼 있습니다만은 삼국유사 이런 예, 뭐이 예. 정도 단계 가면 다 그냥 저수지로 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또는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벽골제 밑에 서포제라는 방조제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만금으로 둘러싸여서 이제 기력이 없어져 갑니다만 그 서포제라는 방조제를 걸어보면은 바닷물을 막는 관문이 있죠. 네. 동시에 안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빼는 그 배수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조와 배수 기능을 동시에 이제 해야 그 방조제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벽골제도 마찬가지로 긴 방조제인데 저 상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딘가 빠져야 되지 네네. 않습니까? 빠지기 전에 이제 저류지가 호수가 그 내부에서 자연 호수가 네. 생기는 겁니다. 예, 가장 예, 지대가 예, 낮은 예, 곳에.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못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어. 그것을 가지고 용추라 합니다. 예. 쌍용추라 하기도 하고 그 용이 서식한다 하는 이제 그 설화가 만들어지는 이제 무대가 되는데 그 조그마한 호수가 이제 방조제와 더불어 자연생적으로 생겨나게 되니까 예. 한 천년이 지난 고려 삼국상이나 삼국유사를 짓는 단계가 예, 되면은 예, 그 조그마한 저류지를 보고 아 이게 호수였구나 네, 예. 하는 그런 환상을 그러니까 큰 호수가 있었는데 예. 그게 작은 예, 나무만 말라 남아. 비틀어져서 예, 저렇게 작은 예, 호수가 예, 되었다. 이제 이런 환상을 네, 갖게 예, 되고 예. 그 환상을 최초로 문자화한 것이 이제 삼국유사입니다. 제방의 길이는 뭐 2km요, 둘레는 한 80km 된다. 네. 또는 110km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이제 환상을 이제 그 삼국유사의 저자 이련이 네. 거의 창작했다고 볼 수가 네. 있겠죠. 그 뒤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선시대의 지리스들이 벽골제를 큰 호수로 이렇게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에 저수지를 만드는 거는 이제 농사에 바로 직접적으로 예. 그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 이해가 가는데, 방조제를 고대에 만들었다 하는 게 이해를 예. 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다른 사례가 또 있는지요? 그렇죠. 그 고대인들의 토목 기술은 예. 오히려 중세나 조선시대보다도 더 뛰어났을 수 있습니다. 당시는 늘 성을 쌓고 전쟁이 일상적인 네네. 생산 노동이었던 시절에 예. 쇠를 다루는 기술이나 또 성을 쌓는 기술이나 모든 면에서 그 고대가 중세나 조선시대보다 우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읍지를 쭉 검색을 해보면은 벽골제보다 더 긴 제방이 있습니다. 그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궁제라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저 궁제 역시 그 방조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은 수많은 톱들로 네네네. 이루어진 예.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으면 그 아. 안에 비옥한 네네, 농지가 예. 생기는데 이 간척 활동은 조선시대도 계속해서 왕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도 당연히 거기에 관심을 갖고 간척 사업에 종사를 했고, 이거는 뭐 한국만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도 그 선례가 뭐 확인되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고대 문명에서도 역시 그 예외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톱니형의 해안을 갖는 나라에서는 고대 농업의 출발과 함께 방조제 축조 활동 왕성하게 이루어졌고, 한반도 서쪽에서도 마찬가지다 네. 하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날 강화도도 거의 간척 활동으로 생겨난 섬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예, 예, 원래는 예, 조그만 예, 섬이었는데 예, 지금 예, 굉장히 넓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특히 아. 간척 활동의 누적적인 확장으로 오늘날 강화도가 생겨났듯이 우리나라 서해안의 상당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벽골제가 방조제냐 또 저수지의 뚝이냐 이 관련해서는 그 같은 경지사를 한 허수열 아, 교수와 선생님께서 좀 예, 예. 논쟁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혹시 논쟁은 또 어떻게 됐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혹시 가담해서 거기에 뭐 의견을 내거나 한 게 있습니까? 예, 벽골제가 방조제라 그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그 고고학자들이 네. 그런 이야기를 아. 저보다도 한 20년 앞서 이미 했고, 일본인 고고학자들이요. 네. 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한국의 농업기반공사의 그 엔지니어들이 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백골제 안쪽 아, 평야지대에 네네네. 땅을 예, 굴착을 예, 했습니다. 예, 굴착을 하니까 벌써 1m만 파내려가게 되면은 거기에 개흙이 예. 나옵니다. 아, 조개, 그다음에 네네. 고기, 게의 그 화석도 네네네. 나오고, 예. 그렇게 해서 BC 4000년경,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 6000년경에는 이제 서해안의 그 해수면이 이제 지금의 상태로 고정이 되는데, 그 점에서는 오늘날의 김제역 앞 깊숙한 곳에까지 예. 또 남쪽으로는 페인역, 네. 페인까지, 또는 더 남쪽으로는 고부까지 이 바닷물이 들락거리는 네. 갯벌이었다는 것은 이미 그 해양지리학 네. 자들에 의해서 또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뭐 사실로 이렇게 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고대사 연구자들도 그런 관점에서 벽골제가 방조제라고 쓰기 시작했고요. 다만 벽골제를 관리하는 김제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벽골제 문화관 이런 데 가보면 아직도 벽골제 저수지설을 네. 고집을 하고 있는데 예. 좀 좀 논쟁이라 하기 좀 거북하죠. 예, 예, 예. 벽골제의 그 저수지가 뭐 11개 군현에 걸칠 정도로 예, 예. 컸다고 하는 인식은 임진왜란 이후인 정조 뭐 이럴 때쯤 형성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신정동구 영지 성남이라고 예, 그 15세기 후반에 지리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지리지에 벽골제의 둘레를 추정 그때 110km 정도로 이렇게 아, 네네. 예. 삼국 유사의 그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요. 당시는 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으니까 자의 종류에 따라서 110km가 되기도 하고 좀 더 짧게 80몇 km가 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숫자를 네, 기억을 네. 다 못하겠습니다만, 그거를 이렇게 월을 그어보면은 11개 군에 걸칩니다. 네. 그걸 정조가 18세기 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예. 그럼 어쨌든 초대형 저수지라는 환상은 예. 이미 15세기 말쯤이요. 그때쯤은 예. 이미 확립이 돼 있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예. 초대형 호수였는데 말랐다 네네. 하는 이제 이런 환상이죠. 예. 말라서 그걸 다시 복구를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그 공론이 가끔 일기도 했던 그런 환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에 소중화론이 확산될 때는 예. 우리나라도 동정호와 같은 거대한 호수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남쪽 지역은 이제 호남이 되는 거고, 그렇죠. 원래는 북쪽이라 그래야 되는데 예. 어쨌든 충청도를 호수라고 부르는 그런 예. 인식들이 아주 그냥 일반화되는 식으로 예.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이 책에서는 그 선비의 이상향이라 그럴까 예, 예. 해서 소상팔경에 대한 예, 예, 감상이나 또 명예 황제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대보단, 예, 그 다음에 서울 시내의 시가지 그림, 그 예, 중국 풍경으로 그리는 성시 예. 전도, 뭐 대중소설에서도 또 역시 그 예.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것들, 이렇게 여러 차원이랄까 여러 분야에서 중국식으로 사람들이 국토를 인식하고 또는 예. 스스로를 중국인과 같은 풍습을 가진 사람들로 인식하는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돼 있고요. 근데 예. 이제 지금 시간 관계상 뭐 그걸 일일이 다 예.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한때 왜 뭐 진경산수론인가 뭐 예, 예. 이래서 예, 19세기인가 언제쯤 가면은 예,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이상향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우리나라에 진짜 있는 그대로 실물 경치를 뭐 그린 산수화가 유행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예. 혹시 그런 거와는 어떻게 관련이 그러니까 되는지? 겸재정선 선생이 그 일왕산을 그리고 네, 또 예. 금강산을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진경 화풍이 성립했다. 네,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 속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관념 산수화 뭐 예.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중국의 그 남조 화법에 기초한 관념 산수화가 지배적이었는데 드디어 우리나라의 실모습을 그리기 시작한 이런 진경 화풍이 성립했고 이것은 동시대의 그 실학이라는 화풍과 관련해서 민족의 주체성을 네, 네, 강화하는 네, 네. 역할을 예, 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18세기 그 저를 이해하라 학계의 주류적 예, 통설이죠. 예, 예, 예. 그런데 저는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미술사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봐도 남종 화법에 기초한 그 저 관념 산수화가 그 이후에 쇠퇴한 것이 아니라 아, 네. 여전히 주류였다. 예, 그와 말까지. 예, 그래서 진경 화풍의 대두를 중시하더라도 네, 예.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현상이었다. 음. 겸재 스스로도 남종 화법에 기초한 관념 산수화를 많이 그렸다. 네, 네.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19세기가 들어오면은 미술사 화풍이 쇠퇴합니다. 그림의 질이 아주 좋아지죠.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19세기 위기론, 경제학 제가 네네네. 경제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빈곤해지니까 미술의 질도 또 미술을 그리는 그 기술도 후퇴하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배계층의 절긴 소수의 미술만이 아니라 보다 크게 중요한 것이 문학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춘향전, 심청전 뭐 등 한글 소설 네네. 또 구운몽 18세기가 되면은 대하 장편 소설이 무려 30여 종이나 창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하 저 장편 소설 속에 한국인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하는 게 보다 중요한 연구 과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다. 네. 근데 잘 알려진 춘향전, 심청전을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 그것을 대본으로 해서 민중 속으로 파고든 판소리 음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 안에서 동정호는 점점점 한국인들이 죽어서 돌아갈 신성한 종교적 성지로 네네네. 예.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려와 효성, 효녀, 춘향과 심청은 죽어서 동정호로 갑니다.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 동정호가 종교적 성지입니다. 그리고 구운몽에서는 동정호라는 것은 신선이 사는 선계와 속세와의 중간계에 해당을 합니다. 그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동정호가 그렇게 그 종교적 신성한 곳으로 천하의 절경이자 종교적 성지로 부상했느냐? 거기에 중국의 역대 충신 연료들이 거기서 목숨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순임금의 두 부인이 네네. 있었는데 순임금이 죽자 네. 두 부인이 몸을 예. 던져서 죽은 것이 동정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동정호라는 것은 유교적 그 충절의 그 상징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조선인들에게는 종교적 성지로 마치 마호메트 교도들이 1년에 한 번씩 네, 그 네, 예. 성지 성지순례. 순례하지 예, 예, 않습니까? 예. 그 성지와 같은 그러한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언젠가는 죽어서 가야 될 성지로서 동정호를 관념하기 시작했고 그 경향은 19세기까지 계속 강화되어 네,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진경상수론으로 이야기되는 민족문화, 민족주의적 어떤 문화의 흥기라는 것은 학설로서는 신뢰하기 네, 곤란하다 예,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춘향전이라든가 뭐 청전 이런 대중들이 즐겨 읽은 소설에 대해서 그 소설 중에 이상향이 중국이고 예. 대중들이 그런 곳을 죽어서 돌아가야 할 그런 곳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문학자들 경우에도 좀 연구를 그런 식의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까? 제가 아는 근데 국문학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 걸로 아는데요. 그렇습니까? 구분하고 아, 요번에 심청전 춘향전 관련 그 연구들을 쭉 봤는데요. 예, 예, 더구나 장편 대하 소설은 그 문화재 그 컨텐츠 진흥원에서 예, 한글로도 많이 번역하고 있는데 제 같은 관점에서 네. 그 소설이 갖는 의미들을 분석한 연구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저로서도 상당히 네, 조심스럽죠. 네, 네. 그렇네요. 예. 주방사 교수도 아시지만 저는 경제사 연구자인데 그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종교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유사한 이야기가 있으면은 제가 그거를 예, 어탁해서 예, 하겠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아, 매우 중요한 네, 현상인데도 네, 네. 한국의 학자들은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책이 계기가 돼서 어떤 뭐 젊은 연구자든 누구든 좀 그 국문학이라든가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춘향전이라든가 뭐 이런 텍스트를 새롭게 분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근데 최근에 두 건의 중국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 좀 일어났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SBS에서 중국풍 드라마로 조선 구마사라는 것을 방영을 했다가 거기 나오는 기생집에 음식상 위에 놓인 것들이 다 중국 음식들이다. 그거 말고도 뭐 다른 문제도 좀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이래서 그게 뭐 중국의 동북공정 문화 침략을 받아들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이 가해져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랬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막 이러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음식도 많이 유행을 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한국식으로 좀 뭐 개조가 된다 그럴까? 이렇게 바뀌고 예. 이랬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지를 못해서 그 장면을 지금 상상을 하기도 네, 힘듭니다만은 예. 조선 초기에 지배층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문화가 향유되지 않았느냐, 네, 사치적 예, 문화가 예. 풍미하지 않았느냐, 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예, 말씀이죠. 예, 제가 그것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선 왕조의 건립자들이 내세운 그 정치적 슬로건은 명나라 말기에 유행한 그 사치풍조를 금합한다. 고려까지만 하더라도 서해를 무대로 해서 상인들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대규모 상선들이 오고 갔고요. 특히 그 서해안 지방에는 고급의 그 모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 고급의 모시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의 사치적 소비품 뭘 이렇게 가져 들어와서 하는 이런 상업이 매우 유행하고 해서 금원 부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호화로웠습니다. 고려가. 네, 예. 그거를 전부 다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민간의 무역 자체를 완전히 금지시켜 버려요. 그리고 민간의 사치 풍조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금지하고 상인들이 비단 옷을 입는다든가 뭐 기타 이런 거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는 굉장히 질박한 네, 농본주의적 풍토를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무역의 두절과 더불어 사치 풍조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그 단속이 있었던 그러한 예. 시대가 태종, 세조까지 조선 초기가 70년이 네. 초기 70년이 그랬습니다. 상당히 근엄한 시대였네요. 근엄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도 상당히 그 잉여 재정, 잉여를 창출해서 곳간이 넘쳤고요. 예,
자, 이것이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게 16세기입니다. 음, 그리고 16세기 되면 이제 다시 사치 풍조가 부활을 하는데 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조선 구마사, 조선 예, 구마사. 예, 네네. 마귀를 쫓아내는. 예. 네. 그게 조선 초기에 그런 사치 풍조를 그랬다면은 좀 시대상하고 안 예. 맞지 않아요? 예. 근데 어쨌든 조선 구마사 탓에서는 사람들이 반중 감정이랄까 이런 거를 좀 표현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보면은 또 하나 터진 사건이 알몸 김치, 포크레인 예, 김치. 그래서 예, 김치를 절이는데 벌거벗은 남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막 휘젓고 다니고 예, 있고 예, 포크레인으로 이제 뜨고 있고요. 뭐 예,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아주 더럽다는 거죠. 예, 그 위생 문제가 이제 불거졌는데 그때 식약처의 대변인이 그 한다는 이야기가 중국에게 그 식품 안전 인증, 해썹 인증인가 하는 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 중국은 그 거대한 선진 강국이고 한국은 약소한 속국 아니냐, 속국이었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약간만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뭐 보도만 좀 되고는 대변인이 경질된다거나 이런 일도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예전에 교육부에 무슨 국장이 뭐 민중은 개돼지 이런 발언했다가 바로 파면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중국을 뭔가 두려워하는 공중증이랄까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만연해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말도 못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재 중국을 좀 두려워하는 그게 의식이랄까 그런 거. 만약에 예. 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시대 같았으면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맞서고 예. 상당한 비용을 치더라도 국격 나라의 그 저 위치를 에, 저 확보하는 고소하는 그와 같은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민주화 세력들 이른바 집권 세력들을 민주화 세력이라 하는데 이 세력들은 그 성장 과정에서부터 그 대학에 들어와서 네. 역사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나름대로 또 운동의 논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친중국적인 어떤 네. 그와 네. 같은 예. 그 저 성향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혁명을 그 저 프랑스의 혁명, 러시아의 혁명을 개성한 진정한 민중혁명으로 생각을 했고 중국의 문화혁명을 또 인간성의 완전한 회복을 네. 네. 추구하는 예. 아름다운 과정으로 미화를 했죠. 이영희 선생이 주도를 한 그러한 그 저 한국의 막스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중국 환상에 젖어서 성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더 거대한 중국이 전 인구의 뭐 그 4분의 1 가까운 그 저 민족이 연간 5%, 뭐 6%, 7%이 저도 이 세계 불경기에도 성장하는 거 보고 과연 네. 네. 중국이다 예. 그러고 예. 감탄사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게 네. 그들의 그 예. 예. 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고 그것은 미국과 영국이 중심이 되는 서구형의 건대를 대체하는 새로운 문명의 대안이 될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네. 이 책에서도 비판을 했습니다만 중국은 큰 봉우리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다. 네. 그 대통령 스스로가 중국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한국이 어떻게 해서 작은 봉우리입니까? 인구가 5천만이고 남북한 합하면 7천만인데 큰 예. 민족이에요. 그렇죠. 비록 국토는 뭐 중국보다 작을지 몰라도 인구로 따지면 예. 세계적으로 큰 나라고 더구나 경제 규모가 그렇게 세계 열 번째 가는 예, 나라니까. 예쁜 적은 나라고 뭐 그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중국과 맞서는 자세를 취할 때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 평화도 유지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그 자유민주주의를 중국 대륙에 이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남북 통일도 가능하다는 이러한 역사 의식과 소명 의식 또는 용기 이런 것이 있는 집단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아까 그 무슨 공무원이 예. 식약처 우리는 공무원. 소위 말해서 알아서 기는 예. 겁니다. 예. 예. 뭐 중견 간부인지 몰라도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알아서 기는 예. 참 예. 불쌍한 모습이죠. 예. 공무원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참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저 청와대에 계신 분들조차 그러니까 예, 뭐 어찌하겠어요. 예, 빨리 중국에 대해서 강인한 자세를 견제할 수 있는 용기와 배포와 그런 역사를 갖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길 바랄 뿐입니다. 또 우리 역사가 그러했기 때문에 적어도 신라, 통일, 백제,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의 역사가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정체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편이 돼서 중국하고 맞서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중국하고도 사실은 잘 지내야 되고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필요할 때는 할 말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전혀 해야 될 상황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렇죠. 예. 예, 잘못 건드리면은 손해다. 중국의 주원장이가 그랬습니다.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그 홍건적이라는 비적 출신 아닙니까? 예. 그 험난한 어떤 저 비적 생활에서 이제 출세를 해서 드디어 황제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려가 요동을 정벌하러 군대를 일으켰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그 정부에 가서 투구권을 매면서 저 무서운 동이족들이 지금 다시 군대를 일으켰으니까 조상신이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하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조선왕조실록 초기에 나와요. 예. 중국인들에게는 동이족은 무섭다, 세다 하는 그저 큰한 인상이 있어요. 그 당태종이라는 천하의 그 영웅도 그 당했지 않습니까? 네. 안신성에서 네. 당해서 눈을 잃어버렸잖아. 당태종 맞죠? 네. 그 수양제는 세 번이나 쳐들어왔다가 예. 나라가 망해버리고 예. 말았어요. 그 수양제, 당태종,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0년간에 걸친 신라와 당의 통일전쟁이 네. 있었죠. 네. 그 이겼지 않습니까?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중국인들은 어떻게 동이족들이 저래 강하냐 하는 그 기억을 네.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원장도 동이족이 군대를 일으켰다고 하니까 겁을 내는 겁니다. 예. 그랬던 것이 14세기까지 우리의 역사예요. 근데 그 뒤에 5세기간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잃었는데 그걸 회복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뭔가 중국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이런 분위기가 저는 이 책에 대한 반응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건데 예. 언론이라든가 학계에서 거의 지금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말에 무슨 북섹션에 크게 다뤄주거나 이러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우선은 그 각 언론사의 문화부에 네네. 그 편집을 책임지고 있는 그 기자들하고 예. 저하고 이제 이미 상당한 간격이 발생했다. 예. 예전에 책을 내봤죠. 예. 자주 그 사람들하고 벌써 나이 차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니까 네.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실린 내용 자체가 아까도 제가 경제사를 전공하는 사람이지만 문학사, 미술사의 영역에 침입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청전, 추장전을 또는 흥보전을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어이가 없다 할 정도로 네. 경계를 침입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네. 있으니까 이게 대응할 만한 그 학계의 태세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학계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우리나라에 이 책에 대응할 학계는 당분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뭐 제가 이렇게 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그 다학제적인 어떤 그런 소양에서 쓰여진 책이라 저는 반응이 없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반일 중족주의 냈을 때와 비슷하게 그때도 사실 국사학계라든가 이런 쪽에 권위도 상당히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책에 대해서는 어쨌든 앞으로 좀 논의가 되는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본 문제는 그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일 중족주의와의 투쟁 뭐 이런 식의 책도 내고 이러면서 또 많은 실증적인 연구들도 지금 어느 정도 저변에 깔려 있고 이래서 일본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해결이 되어가고 대응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중국 문제는 이제 선생님께서 처음 지금 제기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는 계속 선생님께서 좀 뭔가 작업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따지고 보면은 조선 왕조 1392년에 창건이 되어서 1910년에 망한 이 조선 왕조의 역사를 전면 재해석하는 작업입니다. 동시에 그 이전 역사도 전면 재해석하고요. 한국사 전체를 재해석하는 네, 작업인데 예, 조선 왕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는 조선 왕조 성립의 국제 환경, 조선 왕조의 국제 정치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실리 외교다. 그런 관점에서 청산해버리고 네, 말았는데 예, 예. 실리 외교가 아니죠. 신라나 고려가 실리 외교였고 조선 왕조는 실리 외교라 하기에는 그 정신에서부터 중국화했습니다. 점점 중국화해오는 네, 과정이었고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를 지금까지 역사학에서는 다루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의 역사 자체가 상당히 공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전편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에 대해서도 물론이고 네. 지금에 대해서도 이 학계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제 생각은 아직 반응할 상당히 네, 당황해하면서 네, 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아마 연구하고 있는 네, 그런 예, 상황이 예.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향후에 집필하시고 또 이승만 TV에서도 이제 좀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예, 주시면. 예. 이 원래 정규제 TV에 나가가지고 환상의 나라라는 네네. 강의를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예, 한 5, 6년 전에 예, 했는데 그 12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편 자체를 원래 이런 책으로 내기로 작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독도 네, 문제나 예, 위안부 위안부 문제. 문제를 예, 이미 다 다루었고 또 최근에 또 박종인 그 조선일보 예, 예, 기자나 예. 우리 고종. 학당의 예, 김용삼 테레마이크 예, 기자 등이 고종 문제를 또 예, 충분히 다루었고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도 고종 문제를 다루었고 해서 제가 이 환상의 나라 시리즈는 다음 한 권 이 책에서도 네, 썼습니다만은 우리 민족끼리 네, 네, 그 만국의 길, 대한민국의 많은 네, 길, 우리 민족길이라는 그거 하나로 네, 환상의 나라 시리즈를 음, 마감을 할 생각입니다. 네, 예. 그거는 올해 중에 지금 쓰실 예, 계획으로. 가능하면 올해 중에 예, 우리 예, 민족끼리 만국의 예, 길 또는 만국의 저주라는 책을 하나 집필을 하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자유의 숲결이 지금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민족이란 것 때문에. 예, 그거 걷어내는 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환상의 나라 시리즈는 문을 네, 닫을까 예, 그렇게 예,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예, 이승만 TV에서는 앞으로 좀 예, 출연을 하실 거죠? 예, 예. 좀 그동안 오랫동안 중단이 됐는데 어느 정도 건강도 좀 이렇게 회복되는 듯하고 해서 2주일에 한 번씩 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4월 한 20일경부터 주로 조선왕조 시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서 지난 300년간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볼 것인가 뭐 그런 것이 하나의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좀 예. 준비를 좀 저로서도 충실히 하겠습니다만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질문 대담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 책을 이제 다시 한번 또 읽었거든요. 예, 읽으면서 제목은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문학적인 예, 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예,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호수는 어디에? 예, 근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될까 생각해 보면 저는 왜 해바라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해를 바라보고 이렇게 그 꽃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책이 다룬 것은 중국바라기 조선인의 탄생 예, 이걸 다룬 게 아닌가 예, 싶고요. 그것이 현재도 예,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그렇습니다. 깨우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TV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시고 또 주변에도 널리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선생님 오늘은 이 정도로 예, 예, 마치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서두에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